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요즘 시금치가 제철이죠. 찬바람 부는 겨울에 먹는 시금치, 맛도 달콤하고 영양도 최고인데요. 이 제철 시금치로 만드는 두 가지 요리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꿀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엿새 황금 연휴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정말 길어졌습니다. 이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게 6일간 휴일인 거죠? 아니요, 길게 보면 9일까지도 쉴 수 9일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 휴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혹시나 했는데 결국은 27일을 연휴로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휴일을 늘려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목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 연휴 사흘이 끼어있는 그 전주 토요일부터 엿새 동안 휴일을 쉴 수 있게 되고요. 만약 금요일 하루까지 연차를 낸다, 그러면 최장 9일까지 장기 휴가를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와, 야, 직장인들이 평소에 이렇게 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다들 너무 기대하고 설레고 좋겠네요. 아유, 이건 뭐 두말할 나이가 네. 없는 거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긴 연휴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구나 연차를 쓰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소중한 연차 하루를 또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반기는 직장인이 꽤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요즘 외식 관광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휴가 길게 생기면 혹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가족들하고 외식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면 뭐 국내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좀 내수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좀 화색이 좀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딱 들으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번 긴 연휴에는 제발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계획 잘 짜시고요. 자, 다음 픽 갈까요? 예, 두 번째 모닝핏, 한파 동파 주의보입니다. 야,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오는데 계속 콧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추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즉시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까지 발령을 하는데요.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가운데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어제 걱정이 돼서요. 수도 계량기 가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계량기 동파 사고를 한번 겪었거든요. 이럴 때는요, 계량기 동파가 되면 아무리 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와서 쉽게 못 고쳐줍니다. 그거 녹이는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 동파를 막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뭐 옷감을 끼워 넣는다거나 뭐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끼워 놓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영하 10도 이하 기온이 계속될 경우에 이것도 소용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심하시려면은 수돗물을 우리가 쫄쫄쫄 나오게 이렇게 틀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외출하실 때는 한 한나절 외출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돗물을 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수도 요금이 걱정돼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0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도 수도 요금 부담이 한 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경제적인 피해나 불편 이런 거 생각해 보신다면 수돗물을 흘려보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꼭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파가 의심될 때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서울 아리스본부 채팅 서비스나 120 다산 콜센터 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드라이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선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얼었을 때는 가능한데요. 네. 꽝꽝 얼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동파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모닝픽 다음 소식은요? 세 번째 모닝픽, 독감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와, 요즘 독감이 정말 유행입니다. 제 주변에도 독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코로나19 자가키트는 들어봤는데 독감 자가키트는 저 처음 들어요. 네, 최근에 이제 병원 가기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독감 환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자가진단 키트로 내가 독감에 걸렸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온라인상에서 독감 자가진단 키트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할 경우에 1회당 한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 좀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각처가 허용한 독감 자가진단 시약은 일반용이 아니라 전문가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자가진단으로 독감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방역당국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이 이걸 사는 건 또 이용하는 건 아직 불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누군가는 사서 이걸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직접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가서 보니까 전문가용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네. 적혀 있고 클릭해가지고 제가 구매하려고 시도를 했더니 구매가 되는 겁니다. 오.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선 약국에서는 전문가용이니까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구매자와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의료기기 판매 유통업자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병원에서 쓰이는 거라는 얘기고 네.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면 요즘 환자 너무 많았어요. 줄 서다가 진짜 뭐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가 그냥 손쉽게 더 싸게 구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활용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그러니까 글로벌 팬데믹이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독감 상황에서도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진단 키트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 좀 여러 가지 의문이나 또 논쟁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가 100% 독감 환자를 다 검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결국 의료진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식약처는 왜 단속을 안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용이고 이런 자가진단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독감을 판단을 한다면 이게 방역 체계를 또 흔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든가 판매하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방역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줄지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해서 독감이 확인이 되면 어쨌든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더 가긴 가야 돼요. 예. 근데 일선 의원에서는 그거 자가진단 키트 들고 가면 독감에 걸리셨네요? 이렇게 하는 데들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일선 병의원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길몽 매매 문서입니다. 근데 보통 뭐 내가 좋은 꿈을 꿔서 혹은 뭐 돼지 꿈을 꿔서 하면 말하지 마. 내가 살게 하고 그다음에 꿈을 그냥 말로 뭐 팔고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좀 놀란 게 매매 문서라는 건
이거 길몽을 사고 파는 뭐 매매 문서가 직접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확인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와. 이분들은 혹시 그 꿈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돈 그건 받아보셨어요? 없고 이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 김춘추와 결혼할 때. 근데 요즘에는 그걸 돈 주고 사고 판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네. 말로만 팔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진짜로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 매매 문서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매매 문서가 확인된 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길몽 매매 문서 2점을 공개했는데요. 순천 박씨 충청공파 문중과 진주 강씨 법전 문중이 기탁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국학진흥원은 꿈 매매는 통상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꿈 매매 문서는 매우 희귀한 자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야, 이게 엄청난 꿈이었나 봐요. 꿈 매매 문서까지 작성할 정도인데 어떤 내용이 수록돼 있었습니까? 제가 이럴 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814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더 된 일인데요. 대구에 사는 박 씨가 황룡과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용 꿈을 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길몽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는 친척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들려주는 순간 이미 꿈 효력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 급제 후에 관직에 오르면 당신한테 꿈을 판매한 거를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천냥의 꿈을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나중에 또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문서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급제가 되면 천냥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친척 2명이 증인까지 서명을 날인을 같이 했다고 해요. 야, 네. 이게 불신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길몽 매매 문서를 보면요. 한 집안의 하녀 신 씨가 청룡과 황룡 2마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꿈을 꾼 뒤에 집주인의 친척 동생에게 꿈을 판 내용과 증인들의 날인이 이야.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하녀도 집주인한테 이걸 꿈을 그러네. 팔았나 네. 봐요. 이거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했나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급제를 해야 천냥이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야. 결과에 따라서. 그것까지 기록해놨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예. 문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설이 되면 뱀띠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용띠 해잖아요. 용꿈 꾸십시오. 예. 자, 오늘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은 날이 정말 춥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왔다가 저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날씨 어떤지 마지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대기한 지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미처 가리지 못한 귀가 꽁꽁 얼고 코끝도 찡합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가장 따뜻한 옷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차가운 출근길입니다. 시민들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걷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강하하며 서울에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곳곳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수도 간 동파사고 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맹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질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장갑과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 용품은 필수입니다. 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에는 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에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심혈관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추위를 녹여줄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23년입니다. 1월 12일로 가보죠.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23년 1월 12일은 조선 최고의 총잡이 김상옥 의사가 일제의 심장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날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의거 후 추격하는 일본 경찰에 맞서 권총 2자루만으로 1대 1000 총격전을 벌였고 총알이 다 떨어지자 끝내 자결했습니다. 네,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는 영화 이미 우리가 암살에서 네. 하정우 씨가 맡았던 그 역할 아, 그리고 밀정의 그렇구나. 박희순 씨 이렇게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지금 권총을 잘 쏜다 그러셨는데 네. 경성 피스톨 별명이 오. 그랬다면서요? 야, 정말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조선 총잡이 김상옥 의사인데요. 원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면서요? 네, 188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상옥은 가난한 집안 탓에 어릴 때부터 대장장이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23세, 23살이던 1912년 서울 창신동에 영덕 철물점을 창업했는데요. 사업 수완이 얼마나 좋았던지 강원도와 함경도에서까지 이름난 철물점이 됩니다. 수성가한 사업가로 성공을 한 거죠. 이때 말총 모자를 만들어서 직접 쓰고 다니며 팔았는데 그때 단발령 시행으로 강제로 상투를 자르게 된 조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엿볼 수 있죠. 네, 이 사업이라는 건 이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천재 사업가의 감이 충분히 있었던 분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네, 20대에 이미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김상옥 의사의 가슴 속엔 당시 일제의 국권 침탈과 강압 통치에 대한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던 당시부터 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단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만주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금도 하고 1916년엔 전라남도 보성에 내려가서 친일파 2명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참여해왔던 김상옥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김상옥은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을 모아 혁신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한 신문 혁신공보를 발간합니다. 김상옥이 자금을 대고 신문을 만들고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비밀리에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일제의 눈에 또 띄게 되겠죠. 네, 얼마 안 가서 김상옥이 밀정의 밀고로 종로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온몸에 피고름이 흐를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요. 이 정도면 독립운동을 그만뒀을까요? 계속 하게 될까요? 아,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걸로 봐서는 네.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바로 동료들 다 봅니다. 예. 네. 예인이도 했어요. 나지연도 했어요. 막 저는 네. 네,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시는 답과 솔직한 답 둘이 다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김상옥은 이때부터 평화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일본에 정면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혁신 단원들과 암살단을 조직하는데요. 목표는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었습니다. 김상옥은 암살 단원들과 만주 무장단체에서 파견해온 교관에게 전투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총을 잡게 됩니다. 몇 달 후 연습을 해서 10발 중에 9발을 명중시킬 정도의 사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 42명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상옥은 사이토 총독과 총독부 고관들이 환영식에 참석하면 이들을 모두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직접적인 저항을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성공만 하면 일제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런데 거사당일 아침에 김상옥의 집으로 일본 경찰 1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암살 계획이 미리 알려진 건 아니었는데 요주의 인물이 되었던 김상옥을 예비 단속하러 나왔던 겁니다. 김상옥은 가까스로 집을 빠져나왔지만 대부분 암살단 단원들이 체포됐고요.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김상옥이 상해 임시정부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거사를 준비하던 김상옥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김상옥은 뒷짐을 지고 결연한 눈빛을 띠고 있는데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손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아. 한 것이 네. 이 손을 뒤로 뒷짐을 지고 가린 그 의미였습니다. 야, 독립운동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사 당일에 김상옥 의사가 향한 곳 바로 일제의 심장 종로 경찰서였다고요. 네, 김상옥은 경성으로 돌아왔고 먼저 독립운동과 탄압의 상징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면 남대문에 가서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1923년 1월 12일 저녁 김상옥 의사는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적했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퇴근 후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성시내 한복판에서 총독부의 대표 통치기구가 폭탄 공격을 받았다는 건 일본에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폭탄을 던진 김상옥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20명의 일본 형사가 들이닥쳤는데요. 김상옥은 쌍권총으로 형사들에게 총을 발사했고 그들이 혼비백산한 틈을 타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오. 20명을 상대로. 혼자서 쌍권총으로 20명을 상대한다는 건 영화도 아니고 네. 조선 최고의 총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김상옥 의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김상옥은 맨발로 남산을 넘어 달아났고 아직 노출되지 않은 종로 효제동의 동지집에서 지내면서 거사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밀정이 일본 경찰에게 김상옥의 거처를 밀고 했습니다. 20명으로도 김상옥을 놓친 적이 있었던 일본 경찰이 김상옥 한 명을 잡기 위해 그의 은신처로 파견한 경찰의 수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오. 뭐야? 일본은 일진 권총 무장형사, 이진 장총부대, 삼진 기마경찰대, 사진 군 헌병대까지 사중으로 주택가를 야. 포위했습니다. 야, 한 명을 잡으려고 네. 1000명을 데려왔어요. 겁났어요, 정말 치졸합니다. 근데 김상옥 의사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다고요. 네, 일단 김상옥은 벽을 부수고 뛰쳐나와 담을 넘어 옆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지붕과 담장을 넘나들면서 1000명의 일본 경찰들과 전설의 1대1000 총격전을 펼칩니다. 원샷 원킬, 한 방 쏘면 한 사람이 죽는 이런 싸움을 한 거죠. 이때 사살하거나 부상 입힌 일본 경찰 수가 16명, 16명이었습니다. 권총 두 자루로 3시간 넘게 총격전이 이어졌고 추격을 피해 변소로 은신한 김상옥 의사는 이곳에서도 총격전을 계속 벌여요. 하지만 총알이 다 떨어지고 말았고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로 자결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무려 11발의 총알이 그의 몸에 박혀 있었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양손은 권총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1000명의 일본 경찰과 싸우며 몸을 아끼지 않은 기계를 보여줬던 김상옥 의사.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그의 희생을 절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와, 1대1000. 대단하십니다. 영화야. 자, 다음 역사로 들어갑니다. 1960년 1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옛날엔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런 놀이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어딜까요? 수수께끼 같은 거 내면서. 네, 전 사실 아직 기억나요. 네. 네, 거기에요. 거기에요. 거기입니다. 이름은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또 대문죠. 거기가 어디죠? 신전 있고 이런데. 진짠가 보네. 맞습니다. 가장 긴 강은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네. 참고로 두 번째는 아마존강, 양쯔강, 미시시피강, 황허강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 총 길이가 무려 6,650km가 넘는데요. 1960년 1월 9일은 이 나일강에 아스완댐이 건설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아스완 하이댐이라고도 불리는 이 댐은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에 세운 댐답게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나일강 혼수 범람을 막고 이건 정말 클레오파트라 시대에도 있었던 그 홍수인데요. 이 범람을 막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 댐 건설을 위해서 세계적인 유적 람세스 2세의 신전 아부신베를 옮긴 것으로도 당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집트의 생명줄 나일강에 지어진 아스완댐. 근데 이 아스완댐은 정말 고대 유적지 못지않게 멋지고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스완댐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범람하고 그랬다면서요, 여름마다.
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만든 원동력으로 생명줄인 동시에 또 걱정거리였는데요. 나일강은 수천 년 동안 여름마다 홍수로 범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류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그 지역 기후까지 온난해서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 고대 문명이 발달한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일강 범람으로 수해가 거듭되자 결국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882년부터 이집트를 점령했던 영국이 1889년에 댐을 짓기 시작해서 1902년에 완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수안 로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댐 건설로 관계 수로가 만들어지고 물 관리가 되면서 이집트 인구가 2,500만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술력도 부족하고 지금 그때 만든 댐만으로는 그 나일강 홍수를 막아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집트 인구는 계속 늘었고 나일강의 물을 더 많이 안전하게 쓸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1952년 혁명을 일으켜 이집트 공화국을 출범시킨 나세르는 1956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아수안 로우댐 상류에 아수안 하이댐 건설에 착수합니다. 처음엔 이집트와 사이가 좋았던 미국, 영국이 돈을 냈지만 나세르가 아랍 사회주의를 내세워 아랍권을 규합하려고 하자 이 두 나라는 등을 돌렸고 결국 1960년부터 소련의 원조로 다시 건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공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수몰 지역에 살던 사람이 무려 9만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됐고요. 그뿐 아니라 나일강변에 자리한 람세스 2세의 세계적인 신전 아부신벨이 침수 위기에 놓입니다. 배짱 좋게 나세르는 세계를 상대로 우리는 댐이 필요하다. 돈을 안 주면 이 신전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세계를 협박한 거죠. 결국 유네스코가 중심이 돼서 국제사회가 돈을 모았고요. 높이 33m, 폭이 38m, 내부 깊이가 60m에 달하는 거대한 아부신벨 신전 전체를 옮기기로 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67년 9월 드디어 아부신벨을 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상류로 통째로 이전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전 기금을 낸 50개국 중엔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시 우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돈을 냈는데요. 크리스마스 실 판매 수익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 실은 본래 결핵 퇴치 네. 때문에 맞아요. 모으는 건데 네. 이 한 해만은 더 좋은 일로 해서 다른 데 쓴 거죠. 아부신벨 신전이 원래 거기 있던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때 옮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가 아부신벨 신전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부신벨은 사막의 끝에 핀 인류 문명의 금자탑으로 이집트의 가장 상징적인 보물 중 하나인데요. 이집트 왕국 3,000년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이끌었던 람세스 2세가 자신의 힘과 신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신전입니다. 가보시면 정면에 4개의 거대한 람세스 조각상이 있는데 보자마자 탄성이 터져 나올 만큼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내부의 벽화는 람세스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줍니다. 물론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물 속에 원래 잠겨 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상을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전을 옮기면서까지 아수안 하이댐을 건설을 했어요. 이게 제 역할을 했을까요? 네, 공사 11년 만인 1971년 아수안 하이댐이 준공이 됩니다. 아수안 로우댐보다 30배 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였고 저장해 놓은 물을 이용해서 이모작의 관계 농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1979년부터 88년까지 10년간 이어진 장기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수력 발전도 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어서 한때 이집트 전력의 80%를 공급했을 정도였습니다. 댐 건설 이후에 이집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댐이 완공 후 제 역할을 한 거죠. 한 거죠. 네, 근데 이 또 큰 댐들을 항상 만들고 나면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네, 댐 건설 그 자체가 환경 파괴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이 나일강 범람이 재앙이기도 했지만
축복이기도 했거든요. 이 범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자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토사가 퇴적되지 않았고 그 바람에 하류 지역 토양이 척박해졌고 염분이 증가해서 농산물 생산이 크게 감소합니다. 결국 비옥했던 토지가 사라지고 매년 화학 비료에 의존하게 되면서 바다도 날강에서 내려오는 영양물질이 부족해지고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또 댐으로 인해서 인공호수인 나세로호가 생기면서 해충이 많아지고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도 늘어났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는 것은 이점도 있지만 언제나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아소한 하이댐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보니까 가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요. 예.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8년 1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68년 1월 9일은 우리나라의 국보 난중일기 도난 사건의 범인이 체포된 날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친필일기 난중일기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데요. 범인들이 일본으로 팔아넘기기 직전에 범인을 검거하고 되찾은 겁니다. 야, 새해 벽 때부터 온 국민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아니 훔쳐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훔쳐서 그거를 일본에 팔려고 했다. 이거 정말 그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로 한번 가보죠. 네, 1968년 1월 2일 새해 첫날 모두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 아산 현충사에 보관돼 있던 난중일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현충사 직원이 경례를 순찰하다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난중일기 전권과 임진장초, 서간첩 등 3권 모두 사라졌고 새해 온 국민의 관심은 온통 난중일기 도난 사건에 집중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새해 첫날부터 국보가 이렇게 쉽게 도난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범인들도 난중일기가 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였죠? 네, 이 난중일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쓴 친필 일기죠.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1월부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앞두고 전사하기 직전인 1598년 11월까지 거의 매일 적은 일기입니다. 군 사령관이 전장에서 겪은 일을 서술한 기록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순신 장군 개인의 일기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소회뿐 아니라 날마다 교전 상황 그리고 날씨, 전장의 상황, 서민 생활상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하고 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일기 한번 읽어볼까요? 좋죠. 네. 남의 일기인 거 늘 재밌는데요. 1593년 2월 23일 흐림, 비는 오지 않았다. 이 날씨가 적혀 있어야 밀린 일기를 한꺼번에 안 썼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수사 2역기가 다녀갔고 식후에 원수사 원균입니다. 원수사가 다녀갔다. 그의 흉악하고 음험함은 참으로 형용할 수가 없다. 난중일기를 보면은요 원균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뭐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요? 1597년 8월 15일 비가 계속 내리다 늦게 개었다. 날씨를요 맑은 비 흐림 3개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날 일기는 좀 특이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잠들지 못했다. 술 좋아하셨구나. 일기의 끝입니다. 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우리 민족의 정말 소중한 유산 난중일기인데 되찾아야 되잖아요. 뭐 사건 현장에 뭐 이런 뭐 남은 흔적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CCTV, 자동 경보 장치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냥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 지문도 없고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당시 덕수이 씨 충무공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죠. 내부에 다툼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소에 종친회 모임에 나오지 않다가 12월 중순 불쑥 나타났던 이 씨를 지목하게 되는데요. 이 씨는 그때 난중일기 한 장만 떼어 팔아도 10만 원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또 사건 얼마 전까지 아산을 자주 드나들었던 한 일본인에 대해서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난중일기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거 빨리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럼 다시 못 보게 되니까 빨리 찾아야죠.
네, 결국 대통령까지 났습니다. 아하. 오.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승만 장군은 참 그 각별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1월 8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범인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동시에 10일 안에 범인을 검거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게 됐는데요. 전국의 골동품 상들을 전부 추적하고 문화재 전문 전과자들도 파고들었는데 역시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담화 다음 날인 1월 9일 부산경찰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난중일기 절도범으로 보이는 일당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다라는 부산 청년 박 씨의 제보였습니다. 다방 옆자리에서 일본, 밀항, 문화재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일본 밀항이면 지금 난중일기를 일본에 팔아넘길 생각이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요? 네, 부산경찰국은 형사대를 급파하고 범인들이 도피할 만한 곳에 형사들을 잠복시켰습니다. 오후 4시 20분 부산 온천동 급행버스 정류장에서 막 버스에 오르려고 하는 주범 유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고 공범의 사촌형 집 연탄 창고에서 훔쳐간 난중일기를 찾아내는 데 또 성공했습니다. 주범 유 씨 포함 6명이 검거됐고 잡히지 않고 도주한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당시 경찰은 난중일기와 함께 없어진 서간첩 6장 중 3장이 빠진 것을 알게 됐는데요. 서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친필 편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공범 강 씨가 빼돌려서 집에 감춰뒀는데 수사망이 좁혀지자 불안해진 강 씨의 부인이 이걸 태워버리려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 순간 형사대가 급습해서 가까스로 이 서간첩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어우, 다행이다. 네, 야, 이 몇백 년 동안 이 보존해 왔던 이순신 장군의 친필 편지가 한순간에 타서 없어져 버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보통 그 당시 뭐 집을 털거나 이러는데 어떻게 난중일기를 훔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네, 이들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사학을 전공한 주범 유 씨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학을 전공했어요. 네. 후배. 네, 다시는 이런 사학 전공자가 없습니다. 네. 난중일기를 훔쳐서 일본에 팔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을 꼬드긴 거예요. 이야,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거든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헐값에 그렇지. 팔으려고 그러네. 한 겁니다. 유 씨는 그 전에도 통도사에 있던 문화재를 훔쳐 밀매한 혐의로 9개월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물건도 아니고 책 몇 권에 이런 거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범행을 실행하기로 했고요. 새해를 맞느라 경비가 느슨한 12월 31일 밤 현충사 뒷산에 숨어 기다리다가 밤 10시가 넘었을 때 현충사 철문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가져온 장비로 문을 뚫고 들어가 잠금 장치를 부수고 난중일기를 훔친 겁니다. 이후 일본과는 배편을 물색하다가 체포된 거죠. 이거는 진짜 제대로 벌을 받아야 네,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난중일기를 팔아도 파는 것도 잘못됐죠. 네. 그걸 일본에 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범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화가 나는 거에 비해서는 형량이 적었어요. 1심에서 주모자 유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네? 나머지 모두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범 유 씨가 국보를 손에 넣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다.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 온 국민들을 또 반성이 한 안 번 되네. 분노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일본에 헐값에 팔릴 뻔했던 난중일기 도난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이 벌어졌네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또 예. 하고.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1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4년 1월 11일은 대한민국 남극탐험대가 걸어서 남극점을 정복한 날입니다. 허영호 대장을 필두로 한 4명의 남극탐험대는 지구 꼭대기 극점에 한국 최초로 태극기를 꽂는 것으로 장장 44일 동안 1,400km에 달하는 거리의 도보 대장정을 완수했는데요. 이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1911년 노르웨이 아문센 탐험대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선 이후에 도보 탐험으로 남극을 정복한 4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참고로 그때까지 도보 정복에 성공한 나라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뿐이었습니다. 네, 남극 대륙을 정복하려는 세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허영호 대장 남극점 네. 탐험대가 이 일을 해낸 거죠. 그 출발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네, 허영호 대장을 비롯해서 김승환, 유재춘, 홍성택
등 4명의 남극점 탐험대는 1993년 11월 20일 남극정복이라는 꿈을 안고 서울을 출발합니다. 11월 25일 남극점 탐험의 출발점인 남극 대륙 서북쪽 해안 패트리어트 힐에 도착했고 11월 29일 오전 2시 남극 도보 탐험 대장정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대원들은 1인당 120kg의 장비와 식량을 썰매에 싣고 걷기 시작했는데요. 개썰매나 스노모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극점까지 오직 걸어서 가는 이 목표가 확실했던 겁니다. 걸어서 하늘 끝까지가 아니라 걸어서 남극점까지. 아니 근데 오늘 뭐 우리가 날이 춥다 하지만 어떻게 남극의 추위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 추위를 견디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 대원들은 첫 일주일간 해발 780m의 베이스 캠프에서 해발 2000m의 높은 설원에 오르기 위해 매일 20km, 25km씩 전진을 했는데요. 앞서 남극점을 탐험한 일본 탐험대가 첫 열흘 동안 매일 10km씩 간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보통 탐험대는 일주일 행군하고 하루를 쉬는데요. 한국 대원들은 영하 30도, 40도의 혹한을 뚫고 매일 10여 시간씩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초인적인 강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바람이 초속 20m, 30m로 대원들의 뺨을 핥혔고 얼굴에선 진물이 흐르고 수염엔 고드름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네, 여기다가 심지어 중간에 식량 보급도 받지 않았다면서요. 네, 탐험대는 식량 보급을 받지 않고 처음에 가지고 간 식량만 가지고 버텼습니다. 일본 탐험대는 비행기로 식량을 보급받았지만 한국 탐험대는 중간 보급도 받지 않고 휴식도 없는 무보급, 무휴식 대장정이라는 새 기록에 도전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죽음의 행군을 계속한 지 44일 만에 드디어 우리 만년설을 제치고 남극점을 밟게 됩니다. 네, 1994년 1월 11일 오전 6시 남위 90도. 우리가 북위 38도 하는 것처럼 남극 맨 끝이니까 남위 90도가 되는 거죠. 이 남극점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꽂혔습니다. 허영호, 김승환, 유재춘, 홍성택 등 한국 남극점 탐험대원들은 퉁퉁 부은 얼굴로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고요. 이 한국 탐험대의 44일 기록은 일본 탐험대가 1993년 67일 걸린 것을 23일이나 줄인 대기록이었습니다. 배썰매를 타지 않고 오직 걸어서만 남극점에 이른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남극은 북극 그리고 해발 8,848m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와 함께 지구 3극점으로 불리는데요. 한국은 이날 남극점 정복으로 1977년 에베레스트 정복, 1991년 북극점 정복에 이어 지구 3극점을 모두 밟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네네. 오직 걸어서 정말 우리 대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허영호 대장은 엄홍길 대장과 더불어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이죠. 남극점 탐험 당시에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허영호 대장은 이후 한 인터뷰에서 리더의 조건에 대해 무조건 하면 된다고 소리만 쳐서 될 일이 아니다. 리더는 경험이 풍부하고 박식해야 한다. 성공의 필요 조건은 디테일에 있다라면서 나름 리더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걸어서 남극점에 도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준 대한민국 남극 탐험대.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열정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로 줬습니다. 멋진 탐험가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요 시금치가 아주 제철입니다. 아. 추위에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해서 자란 시금치는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단맛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철 시금치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금치가요 고대에서부터 약재로 썼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약재였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금치는 3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칼슘, 뼈를 튼튼히 하죠. 그다음에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죠. 그다음에 네.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금치에 비타민이 많잖아요. 이 비타민은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해 있을 정도로 아주 시금치가 우수한 식재료라는 걸 나타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금치 가지고 정말 맛있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 달걀, 양배추 볶음입니다. 맛있겠다. 우리가 시금치도 맛있는데 여기에 달걀이 들어가요. 또 단맛 나는 양배추까지 들어가잖아요. 요걸 볶아서 어디에 먹게요? 바로 오늘 제가 빵에? 모닝빵을 빵에. 준비를 했습니다. 빵에다가 살짝 담아서 뜨겁게 요거 잡수시면 요게 아주 별미인데요. 그냥 밥에다 드셔도 좋지만 오늘 아침엔 특별히 제가 빵을 좀 제공을 어머나. 해드리겠습니다. 브런치네. 네, 두 번째는요 바로 시금치 꼬막 무침입니다. 꼬막은요 겨울철에 훨씬 더 살집이 단단하고 제철이기 때문에 아주 탄력 있고 쫄깃쫄깃하잖아요. 이 꼬막에다가 시금치가 만났으니까 이거는 정말 밥도둑이죠. 네. 아주 맛있는 메뉴 두 가지 오늘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우, 기대된다. 아우 제철 뭐 시금치 뭐든 제철에 먹어야 싸고 맛있기도 한데 네. 아무튼 요 시금치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시금치는 일단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금치는 뭐 섬초도 있고 아니면 포항초도 있는데 어떤 시금치도 다 괜찮습니다. 겨울철에 먹는 시금치는 특히 요 앞쪽에 보면 이렇게 분홍색의 뿌리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요거를 잘라내면 안 돼요. 오, 요거는 그래요? 다 다듬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깍지만 벗긴 다음에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단맛도 많고 요 안에 비타민도 많아서 우리가 겨울철에 특히 면역력 지금 뭐 감기 환자들 난리 났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꼭 요거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이 시금치 달걀 볶음은요. 시금치를 데치지 않고 센 것으로 바로 볶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리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잡수실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단맛이 달걀에서도 나는데 양배추에서도 나고 시금치에서도 나네 마실 텐데 오늘은 감칠맛 나는 단맛 특집입니다. 이 시금치가 씹을수록 또 단맛 나는 그 묘미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시금치가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질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요 안쪽에 보면 이게 흙에 이렇게 파묻혀 있기 때문에 흙이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깨끗하게 드시려면 쌀뜨물 준비하셨다가 요렇게 담가 놓으세요.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안쪽에 있는 쌀뜨물이 안쪽에 있는 흙이 약간 무겁잖아요. 끌어안고 바깥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시금치를 손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쪽만 살짝 이렇게 정리해서 이것도 보세요. 분홍색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해서 같이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금치가 다 준비가 됐으면 이 시금치는 우리가 좀 적당하게 썰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써느냐? 그냥 3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왜냐?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길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3cm 길이로 썰어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네. 겨울 제철 시금치는 정말 달아요. 아유, 그럼요. 요즘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저 너무 맛있죠. 네. 제가 요 시금치 메뉴 하면서 얼마나 시금치를 많이 먹었는지 제가 좀 얼굴이 좀 고와지지 않았어요. 피부가 더 반질반질합니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바로 면역력 풍부한 시금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 양배추는 요거를
통째로 씻어서 하려고 그러면 안에까지 다 씻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 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물에 좀 헹궈 주시는데 오늘은 이 양배추를 시금치와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얇게 채 썰지 않고 딱 요 정도로만. 그래서 살짝 볶았을 때 식감이 조금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찬물에 2번 정도 헹궈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금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달걀을 좀 깨트려야 되겠죠. 자, 달걀을 깨트릴 때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채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달걀을 깨트리고 나서 혹시 알끈이나 껍질이 안으로 들어갈까봐 채를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놔주세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또 디테일을. 네. 그러면 부드럽게. 굉장히 알끈도 없어지면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요 달걀이 내려가니까 훨씬 더 좋겠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조금 굵은 채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빨라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근데 저는요, 이 시금치가 달달하고 양배추도 달달하다 보니까 약간의 입안에서 조금 뭐랄까 이 단맛을 살짝 삭감시키면서도 맛있게 하는 픽이 하나 필요해요. 뭐가 그게 있을까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고민 어떻게 한번 되지? 해보세요. 매콤한 맛을 넣어야 되나? 네. 맞아요? 맞아요. 매콤한 맛 뭐 넣을까요? 매콤한 맛은 보통 우리가 청양고추 청양고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청양고추 넣으시면 돼요. 아, 그래? 오. 대신에 이제 청양고추를 넣을 때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반 갈라서 씨를 빼고 난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저분하지 않겠지요. 네. 자, 제가 오늘 생방송만 아니면 요거 끝까지 제가 다 내릴 텐데 생방송이라 그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거기까지만. 요거는 멈춤을 네.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양배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채도 좀 있어요. 적채도 같이 들어가면 살짝 색깔이 예쁘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청양고추 준비를 하자 그랬는데 청양고추는 이렇게 다 다져서 아. 씨가 씨 없게끔 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달걀 안에다가 넣으시는 그렇죠. 달걀 안에다 넣는데 제가 아까 좀 다 못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3분이 잡수시려면 조금 모자라니까 미리 해놓은 걸 살짝 섞을게요. 네. 더 부드럽고 맛있어질 것 같아요. 달걀이 들어가면.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안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단맛이 있는 데다가 살짝 청양고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 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요. 요거를 일단 불을 좀 켜요. 불을 좀 켜서 살짝 달궈줄 때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빵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살짝 이렇게 터놨네요. 저 모닝빵 발라주세요. 바로.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네. 그 소스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뭐 토마토 케찹에다가 마요네즈 조금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시판하는 돈가스 소스 조금 섞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 이제 달궈졌잖아요. 달궈졌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버터를 넣습니다. 근데 무염 버터를 넣어야 돼요. 네. 가염 버터를 넣게 되면 짜게 되니까 무염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조금 더 같이 넣어주세요. 아, 버터에다가 올리브까지. 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조금 올려주시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요. 아, 시금치. 듬뿍. 데친 게 아니에요. 맛있겠다. 그냥. 네, 네, 센 그냥.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넣어요. 양배추. 이제 볶아요. 요거를 맞아. 보통 시금치는 데친 거 생각하니까. 네, 볶아요, 바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게 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근데 빨리 숨을 죽게 하려면 소금을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작아작한 맛이 조금 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조금 볶고 난 다음에 소금을 넣자고요. 이 버터 향이 벌써 네. 이 스튜디오에 와. 그리고 아까 제가 보라색 적채를 조금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같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게 불 위에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만 보기엔 맛있는 샐러드 같아요. 그쵸. 적채까지 들어가니까. 맞아요. 향이 굉장히 벌써? 향이 좋죠. 네, 그래서 벌써. 언제 그러면 달걀을 넣느냐? 약간 양배추 말고 시금치의 숨이 좀 죽어야 돼요. 앞부분에 있는 뿌리 부분의 숨이 살짝 죽어야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뿌리 부분이 살짝 죽게끔만 볶아주세요. 지금 센 불로 하시는 거죠? 네, 가장 센 불이에요. 제가 요거 생방송 하면서 앞에서 시간을 들어주잖아요. 네. 시간에 딱 맞게 요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리는 딱 15분짜리예요. 자, 이제 숨이 거의 죽었죠.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 뭘 하느냐. 아까 청양고추 넣은 계란. 달걀이 달걀물. 있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줄알을 쳐주세요. 이렇게. 자, 국물이라 그러면 여기서 안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국물이 아니잖아요.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건드세요. 이렇게 볶아줘요. 네. 지금 여기에 뭐 소금이나 이런 거는 안 넣었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이제 넣어야 돼요. 이제 넣어주세요. 1작은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짜면 안 되니까 네. 1작은술 정도만 넣고 여기에 뭘 넣냐면 통후추를 곱게 갈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후추를 조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많이 넣어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 향이 좋아요. 저는 후추의 향이. 자, 떡국에 이렇게 해서 맞아. 살살살 또. 이 완성된 향이 이거 또 맛있겠다. 다 됐어요. 야. 양배추 외에도 저 시금치 저 식감까지 같이 끝. 먹으면 향. 다 됐죠? 네. 그랬으면 접시에다가 이제부터 담아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어머나. 저거 담아요. 모닝빵 간단하여라. 안에도 맛있고 그냥 밥이랑 먹어도 이거 맛있겠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밥 위에 올려 먹으니까 맛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요 모닝빵. 모닝빵이 있으니까 모닝빵에다가 넣어서 소스랑 같이 해서 잡숴보세요. 전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그리고 15분이면 뭐 다 네, 만드니까 특식으로 아빠가 진짜 해줘도 좋을 것 아빠가 같은데 다. 커피 한 잔 내려서 촥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한번 해주세요. 이재원 아나운서. 산에 가야 돼요. 아 마음은 있다. 네, 마음은 해주고 있지만 싶은 산에 가셔야 마음은 된다.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고요. 와 기대됩니다. 산에 가시기 전에 영양 만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향이 벌써 이 소스도 넣어서 먹나요? 네 소스를 안에 넣어서 소스를 빵에다가 살짝 바꿔 저기 발라서 그렇게 잡숴보세요. 저는 일단 이 아주 맛있습니다. 본연의 맛을 한 번만. 그래서 와, 이렇게. 네. 와 버터랑 네. 달걀의 조화가 일단 너무 좋고 그쵸. 너무 좋죠.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시금치의 식감은 또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보자.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요. 이제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죠. 맛있죠. 이 시금치 향하고 식감이 양배추가 되게 잘 어울리네. 저는 정말 이 목요일이 너무 좋습니다. 음, 맛있죠. 좋아. 와, 듬뿍 넣고 양배추에다가 시금치 들어가 괜찮네. 주말 아침에 아주 충분해요. 소스를 싹 발라서 여기 딱 넣어가지고. 한 입 크게. 어때요? 그래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죠? 시금치 식감도 살아있네요. 와, 소스 찍어 먹어봤어요? 네, 제가 소스를 또 안에 듬뿍 넣었는데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화가 너무 좋아요.
시금치 가지고 맛있죠? 이렇게 안에 샐러드처럼 넣어서 먹을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샐러드처럼 드시면 일석이조잖아요. 밥 반찬도 만들고 샐러드도 하고 이거 밥하고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이 시금치나 양배추 잘 안 먹는 아이들 있거든요. 요거는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요, 다음 거를 할 건데요. 다음 거를 뭘 하느냐? 바로 시금치 꼬막 무침을 할 거예요. 근데 시금치 꼬막 무침을 할 때는 시금치를 이제 데치는 게 관건인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시금치 아까 제가 다듬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이쪽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거 살짝 다듬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고 살짝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금 너무 많이 통통하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찢어주고 찢어만주고. 네. 근데 요거를 막 흐트러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금치를 데칠 때는 요렇게 데쳐야 안에서부터 익히는 속도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잎부터 이렇게 넣게 되면 시금치가 위에는 너무 센 거예요. 아래는 벌써 다 익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금치 넣을 때는 꼭 뿌리부터 넣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다듬을 때 요런 볼에다가 시금치를 세워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뿌리부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같이 준비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 꼬막입니다. 요거는 바로 급속 냉동, 그러니까 살짝 익혀서 급속 냉동을 시킨 자숙 꼬막인데요. 지금 꼬막이 제철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제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시금치 삶은 물에 요 자숙 꼬막도 살짝 데쳐내야지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데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하는데 소금을 먼저 넣습니다. 소금을 먼저 넣고 그래야 파랗게 데쳐지잖아요. 네. 자, 팔팔 끓는 물 넣었어요. 뿌리부터. 자, 뿌리부터 이렇게 넣었죠. 자, 그랬으면 요렇게 채로 요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20초 정도 삶으면 가장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20초가 이 아래쪽에 있는 뿌리 부분이 살짝 익혀진 다음에 뒤집고 20초예요. 아, 뒤집고 나서 20초. 그러니까 처음부터 20초인데 뒤집고 나서 한 10초만 정도만 더 있으면 완전히 익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을게요.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또 이 시금치는 풀어져서. 사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데쳐지잖아요. 그럼 물러서 맛이 맞아요. 없어요. 식감이 있어야 돼.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데치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꼭 요렇게 네. 시간을 맞춰서 데쳐주시는 게 좋고요. 벌써 색 봐봐. 아, 색깔이 굉장히 파랗죠. 네. 그랬으면 얼마나 데쳐졌나 좀 나는 보고 싶다 그랬으면 앞부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어머, 손가락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 부분 넣으니까 확 물러졌어요. 이제 건지세요. 됐다. 예. 건지세요. 건져서 찬물에 한번 바로. 넣고 이렇게 해야 색이 더 예뻐지죠. 찬물에 한번 또 들어가죠. 완전히 예뻐지죠. 그래야 또 초록을 잃지 않고.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또 이렇게 헹궈서 그 열기를 좀 확실히 빼주셔야 돼요. 집 같으면은 그냥 개수대에서 그냥 흐르는 물에 쫙 할 텐데 집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찬물에. 주세요. 찬물에. 아, 시금치와 꼬막의 조합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랬으면 찬물을 이제 담갔을 때 여기 지금부터 팔팔팔 끓잖아요. 그랬으면 꼬막을 이렇게 넣고 한 번만 슬쩍 데쳐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데쳐 있던 거니까. 소금물이죠 지금. 네, 소금물이에요. 슬쩍 네. 한번 이렇게 데쳐주세요. 데쳐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찬물에 한번 슬쩍 데치고 마지막 물에 이렇게 슬쩍 데쳐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부터 먼저 짤게요. 꼭 짜야 되죠, 선생님. 네, 완전 짜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아, 근데 시금치가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고유의 단맛이 있어서 음.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참기름만 싹 둘러서 먹어도 맛있고. 또 우리 세대는 이 시금치를 먹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그 뽀빠이 그 그쵸. 만화가 있어서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어요 이거. 자, 시금치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요 꼬막도 이렇게 데쳤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짜주세요. 또 김밥에 시금치잖아. 아, 그죠. 그래야 맛있죠. 시금치 들어가줘야 맛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놔뒀어요. 자, 근데 이 꼬막에는요, 시금치랑 같이 무치려면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네. 요 맛술하고요. 맛술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국간장. 넣고 조물조물조물 밑간에서 살짝만 두세요. 그래야 요게 시금치하고 맛이 맞아서 시금치는 달고 맛있고 간도 맞는데 꼬막은 굴러다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데쳐놓은 시금치는 이렇게 좀 풀어요. 이렇게 풀어서 한 3등분만 이렇게 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만 그쵸. 뚝뚝 그냥 잘라주시면 제일 거예요. 그러면 자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또 물이 생겨요. 한 번 더 쪄야 돼요. 네, 한 번 더 짜요. 오. 이거는 집에서 그 남편분들이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등산 가시. 팍팍 이렇게 등산 가세요. 또 여자들도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랬으면 아까 묻혀놨던 꼬막 집어넣고 요건 바로 양념합니다. 맛술하고 간장 들어가. 그렇죠. 바로 양념해요. 자, 간장 넣고요. 아까 국간장이었고 이거는 요거는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파 넣고요. 다진 마늘 넣고요. 약간의 소금 한 꼬집만 넣고 꼬집. 조물조물 묻혀요. 맛있겠다. 근데 꼬막을 좋아하는데 시금치랑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묻혔을 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코팅이 돼서 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요거 참기름 한 큰술, 들기름 1작은술. 왜냐하면 쓰시는구나. 요게 참기름이 7, 들기름이 3 이렇게 돼야지 아주 가장 맛있는 고소함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마지막에 깻가루를 이렇게 넣어요. 어머나. 와, 다 맛있겠다. 됐거든요. 네. 이거 맛있어요. 어우 좋다. 우리 빵 하나씩 지금 다 드셨어요? 하나 싹 다 먹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제가 밥을 드렸거든요. 네. 밥에다가 좀 놔드릴게요. 네. 아까는 이제 모닝빵 안에 넣어서 먹었고 이번엔 이번에는 모닝밥. 밥이랑 아까 아침이고 이번엔 점심이고 그러네. 이렇게 해서 꼬막이랑 네. 시금치랑 바로 한번 드려볼게요. 같이 해서 잡수시면 돼요.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와. 자, 이것도 한번 맛을 봐야죠. 꼬막하고 시금치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간이 딱 어때요? 좋아요. 간이 딱 어울려. 딱 맞아요? 어울려. 보자. 야 시금치가 와. 꼬막하고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어, 진짜 잘 맛있다. 어울려. 완전 간도 너무 맛있죠? 좋고 그쵸? 다른 반찬 필요 시금치 없겠는데요?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이 시금치가 데쳐질 때 아주 적절하게 데쳤기 때문에 지금 꼬막하고 무쳤을 때 식감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꼬막 향도 있지만 시금치 향이 오히려 씹을수록 야, 시금치 데칠 때 타이머 두고 데쳐야 그쵸? 되겠어요. 딱 20초. 20초. 요 팔팔팔 끓는 꼬막하고 시금치는 꼭 같이 한번 아이, 드셔보기를 그럼요. 권해요. 네. 이 계절에 요거 안 먹으면 조금 섭섭하세요. 아 시금치가 요즘 되게 잘 어울리네. 딱 맞아. 감기 환자들도 많고 뭐 입맛 없다는 네. 분들도 많은데 집 나간 입맛 살리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물미역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아, 너무 좋아하시죠? 물미역 가지고 특집 메뉴 2가지를 제가 개발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물미역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잘 배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운데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사암동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미처 가리지 못한 얼굴이 무척 시린데요. 오늘 나오실 때 마스크로 찬바람을 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나오실 때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한파특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서울에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한파경보로 격상된 곳도 있는데요.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쌩쌩 불며 낮에도 추위가 풀리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서해안에는 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에는 20cm 이상의 눈이 내릴 텐데요. 해당 지역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진 만큼 폭설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가 돼서 중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도 조심하시고요. 노약자나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춥다 그러니까 대비 네.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날이 꽤 춥다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